경찰과 공수처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조사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날짜는 성탄절입니다. 오전 10시까지 과천 공수처 청사로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알린 공조부는 이번에도 출석 요구서에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했습니다. 출석 요구서는 특급 우편과 전자공문 형태로 총무비서관실과 대통령 관저, 산하 부속실에 전달했습니다. 다만 1차 소환 통보 때와 달리 인편으로는 전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출석 요구서 발송 명의자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수사사부 부장검사인데 소환이 성사되면 차 부장이 직접 대통령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도 소환을 거부하면 대통령은 검찰과 공조본의 소환 통보에 두 번씩 불응하는 셈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장 역시 적법 조치를 예고하기도 한 만큼 성탄절 조사가 불발된다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소환 통보에 대해 출석 여부를 말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자문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오는 25일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는 보도에 대해 질문 취지를 오해해 잘못 말한 것이라며 출석 여부는 정해진 게 없고 말할 위치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다만 공수처가 25일 소환 통보와 관련해 대통령 측과 조율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경호 수색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아직 우편 송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윤 대통령이 2차 소환 통보에 응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서류를 5일 연속 받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브리핑을 통해 탄핵 관련 문서가 윤 대통령에게 아직 배달되지 않은 상태라며 어제 오전 집배원이 다시 방문했지만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제 진행된 헌법재판관 평의에서는 변론 준비 절차와 송달 현황과 관련한 현재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면서도 나머지 논의 내용은 기밀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문 사령관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문 사령관은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하고 정보사 산하 북파 공작부대 등 특수요원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는 계획에 동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계엄 이틀 전인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정보사 대령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내란 사태의 배후 기획자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주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직전 같은 햄버거 가게에서 또 다른 회동을 갖고 내란을 모의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습니다. 이번엔 정보사가 아니라 군 최고 수사기관 출신 예비역 대령이었는데 계엄사 바깥에 사설 수사팀을 꾸리려 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 특별수사단이 함께 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김모 전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초 언론에는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정보사 소속 김모 대령으로 알려졌지만 YTN 취재 결과 계엄 전 노 전 사령관이 같은 가게에서 또 다른 회동을 가졌고 체포된 인물도 현역 정보사 군인이 아닌 예비역 육군대령 김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특수단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긴급 체포한 뒤 계엄 전후 행적을 추적해왔는데 통신 내역과 롯데리아 매장 CCTV를 분석한 결과 민간인 신분인 김 씨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노상원만 예비역 오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상원급 내지는 그 바로 밑에 급들이 또 있습니다. 회동 시점은 지난 1일부터 계엄 선포 전으로 경찰은 두 사람이 내란을 모의한 구체적인 단서를 파악하고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체포된 김 씨는 정보가 아닌 헌병특기로 군 최고위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까지 지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전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육군 대령입니다.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이 몸담았던 정보사뿐 아니라 육군, 그것도 수사병과 예비역까지 모아 계엄을 준비한 단서가 나온 건데 계엄사 직제에도 없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직속에 수사팀을 꾸리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직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이 최근 관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업무에서 배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노 전 사령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의 거주지인 경기 안산시의 점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첩 등을 확보해 조사 중입니다. 수첩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군부대가 배치될 목표지와 군부대 배치 계획이 적혀 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1일에 이어 계엄 당일인 3일에도 전현직 군 관계자들을 자택 인근 햄버거집에서 만나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성추행 사건으로 전역한 뒤 자택에 점집을 차려 역술인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은 당초 밤 10시에 선포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국무위원들의 반대로 늦어지면서 군의 작전도 뒤늦게 개시되는 등 동요가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계엄이 계획대로 밤 10시에 선포됐다면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보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작전 계획이 원래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현장 병력이 동요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계엄작전 지휘서상 계엄 선포 시각과 포고령 1호의 최초 발령 시각도 밤 10시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구성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수사선상에 오른 우 본부장은 관련 보고를 받고 따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포조 구상은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시작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3일 밤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고 추정했는데 이때 체포조로 의심되는 10명도 따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경찰은 국회를 관할하는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을 방첩사에 넘겨줬다고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명단이 넘어가는 과정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에서 우 본부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경비나 교통 관련 경찰이 아닌 강력계 형사들의 명단을 넘겨준 만큼 체포조 활동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수본은 우 본부장이 방첩사령부의 지원 요청 보고를 받고 대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제주도 출장 중이던 우 본부장이 전화로 보고받을 당시 형사 명단은 이미 넘어간 상태였고 담당 국장을 질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우종수 본부장과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명단이 넘어가는 의사결정 과정과 경력 지원 성격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구속 상태인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가 있었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안가회동 등 윤석열 대통령 관련 수사를 위해 박종중 대통령 경호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우원식 의장과 이재명 대표 등의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겁니다. 여 사령관은 검찰에선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부정적으로 말했던 인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 경찰이랑 협조를 해서 위치를 확인을 해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한테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체포 명단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김동연 판사도 있다는 주장이 앞서 나왔는데 구속 상태인 조지호 청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관련 진술을 했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에게 15명에 대한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고 이 중 김 판사의 이름도 들었단 겁니다. 다만 여 사령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조 청장에게 관련 지시를 내린 것인지 아니면 윗선이 개입한 것인지 등은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 명단은 물론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장학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았던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안가 회동 등 윤 대통령 동선 관련 추가 수사를 위해 최근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박 처장이 지난 3일 저녁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혀 알지 못했고 접견 자리에도 함께하지 않아 내용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이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정보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 정 대령의 진술을 토대로 한 사과문과 법률 의견서를 공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원의 명단을 확보하고 출근한 직원을 통제할 수단을 논의하는 등 계엄 계획을 준비한 것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 대령이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케이블 타이와 마스크, 두건 등을 이용해 선관위 직원들을 강제로 통제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정 대령은 지난 1일 문 사령관, 노 전 사령관 등과 경기도 안산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비상계엄 관련 계획을 논의한 인물입니다. 정 대령은 사과문에서 군대 지휘관으로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며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참석자 대부분 조사를 마쳤는데 당시 비상계엄이 제대로 된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비공개로 경찰 특별조사단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시점과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권한대행을 맡기 전에 대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 나와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대통령을 만류했다며 당시 회의에 절차적,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고요. 저한테는 워낙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는데 회의의 문제점을 부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특수단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뺀 국무회의 참석자 대부분에 대해 조사를 마쳤는데 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운 것 말고는 심의 절차 전반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비상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의 효력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한 권한대행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경우 내란을 방조한 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의 배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찰에 당초 밤 10시 예정이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만류로 늦어졌고 결과적으로 작전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진술해 이들의 혐의를 판단하는 데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게 되는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탄핵소추단 간담회에서 국민의 열막을 이루고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 대통령 측이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며 끝까지 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탄핵소추단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 지연 목적으로 억지 주장을 할 경우 헌재가 제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연일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며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차기 대선을 위한 행보라는 해석과 함께 시간이 변수를 한 전망도 함께 나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다음 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은 진행 중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서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생과 경제를 고리로 한 이 대표의 행보는 사실상 이미 대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법 개정 토론회에 이 대표가 직접 사회자로 나선 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개미 투자자와 경영계 입장을 모두 들으며 대안을 찾는 합리적 중재자, 신중한 지도자의 면모를 부각한 겁니다. 저는 사람이 만든 문제는 다 사람들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지만 서로 합리적인 선을 지켜내면 이재명 2기 체제로 접어들며 일찌감치 대선 채비를 했던 민주당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지키겠다며 공급 생활자 출신 의원들로 이른바 월급 방위대를 만드는가 하면 계엄 사태 피해 수습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단도 띄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경제가 12.3 내란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민생 경제 회복단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표가 최근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의 수장격인 이장직에서 물러난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강성 팬덤과 거리를 두며 중도 외연 확장을 꾀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이 대표가 독보적인 차기 대권 주자로 올라서긴 했지만 변수는 시간 싸움입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유죄 확정 판결과 윤 대통령 파면 중 어느 것이 먼저냐에 따라 대권 도전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악재라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여당 내에선 좀처럼 자성론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책임 있는 반성과 쇄신의 노력 없이 이재명 재판 리스크 등 반사 이익에만 집중하면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뒤 여당 지도부, 부처별 장관을 잇따라 접견한 데 이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지만 탄핵 심판 기간 국정 운영 주체가 여당이란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수의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합니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두고 권한대행 임명 불가론도 내세웠습니다. 새로운 재판관 임명이 없으면 현 재판관 6명 만장일치로만 탄핵안 인용이 가능한 만큼 탄핵 심판을 최대한 늦춰 이재명 대통령만큼은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여당은 비상계엄 선포는 분명 잘못됐다면서도 그간 민주당의 탄핵 남발 등 국회 운영 방식을 지적하며 이재명 거대 야당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이 대표가 재판 통지서를 받지 않는 등 재판을 지연시킨다며 내년 2월 15일까지 2심을 마쳐야 한다고 역공에도 나섰습니다. 그렇게 재판 개시 일자를 늦추어서 3개월로 원래 이렇게 정해져 있는 항소심 또 3심의 시기를 늦추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이런 비판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여당 내 자성론이 실종됐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당에서 반성문 한 장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수가 부끄러움을 알고 옳고 그런 데 대해서 판단을 하지 못하면 이 당은 이제
계속 이제 쪼그라들고 현재 여당 지역구 의원 90명 가운데 59명이 영남권, 반면 수도권은 18명에 불과합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여당 지역구 의원 111명 가운데 영남권 52명, 하지만 수도권 의원도 36명에 달했던 점과 대조적입니다. 영남에도 쏠린 의석 구조, 이에 따라 이른바 핵심 강성 지지층 여론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임기가 아직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점 역시 자성론 실종의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다음 총선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탄핵 정국이 잠잠해질 때까지 일단 배신자 좌표는 피하고 보자는 기류도 엿보입니다. 대통령과 공동운명체를 줄곧 강조해온 친윤계, 반성보단 단일 대우를 강조하며 날을 세우는 모습이 보수 전체를 위함인지 본인들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인지 곱씹어봐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홍일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심과 야당의 탄핵 압박 속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종구 기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국관리법 등 쟁점 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소신과 원칙대로 권한대행의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당은 바로 발끈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민심을 외면했다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부한다면 한 총리도 탄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께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 공복으로 남을지 내란 공범으로 전락할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두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겐 자신의 운명을 건 고심의 시간인 셈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정부 여당의 공조체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 가능성은 커지고 내란 사태 책임론은 더욱 부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엔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다소 우세합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두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탓에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소통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올해 마지막 날 최종 결정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동십자 로터리와 내자 로터리 일대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하는 집회와 행진이 예정돼 있어 일부 도로가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자유통일당도 세종대로 교차로부터 대한문까지 집회를 열어 일대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가변 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170여 명을 배치해 차량을 우회시키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가 오는 24일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다음 대선 전까지 제왕적 대통령제인 5년 단임제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헌 방향으로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이원 집정부제를 제한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한 여야 협의에 맡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회장은 이제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 참다운 민주 헌정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넘겨진 가운데 현재 한국 정치가 비정상적인 시기를 겪고 있고 내년에도 혼란이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담에 나선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치 상황이 마치 K-드라마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서울에서 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목격하고 있는 미 월스트리트저널 한국 지국장은 현재의 한국 정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Well, I'll extend the literary metaphor here. This seems like a K-drama, all of this entire saga. It seems like a movie.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이어진 정치적 갈등과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로 드라마 1, 2막이 마무리됐다면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넘어가면서 3막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소추와 다른 대목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는 점이라며 법정에 공개적으로 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he's going to be trying to make a case that his move to declare martial law was not a crime, as the opposition and prosecutors are pursuing, but rather an act of governance, and therefore not subject to the crimes that he might face.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자도 K-드라마의 현실판처럼 느껴진다며 한국에서 대통령의 탄핵이 반복되는 원인에 주목했습니다. 반목과 갈등으로 죽을 때까지 싸우는 한국 정치 문화와 함께 대통령 5년 단임제와 보수와 진보, 중도로 나뉘어 과반 지지율을 넘지 못하는 정치 지형을 구조적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Single 5-year presidential term, right, makes every president vulnerable after a bad midterm election or once they pass the halfway mark in their presidency. 리더십 공백에 따른 우려도 여전했습니다. 티머시 지국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둘러싼 공방으로 지금의 비정상적인 한국 정치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차 석자는 외교정책 측면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라며 다음 달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관계 구축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던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범행을 준비하고 잔혹하게 실행했다며 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유명 사립대 의대생인 최모 씨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귀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던 겁니다. 교제 2달 만에 부모 몰래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피해자 부모가 강하게 반대했고 결별 통보까지 받게 되자 이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결국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된 최 씨. 1심 재판부는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 지인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선고에 영향을 줬습니다. 최 씨가 칼과 청테이프까지 사며 살인을 미리 준비했고 여러 번 찌른 점 등을 볼 때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최 씨는 앞선 재판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결과 심신장애는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재판정에 나와 있던 피해자 유가족들은 선고 이후 무기징역 등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명 씨의 이른바 황금폰에서 나온 통화 녹음이 15만 5천 개에 달한다고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조사단은 또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던 이후에도 윤 대통령과 해당 사무실 운영사 대표 등을 함께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이 접수된 사건은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경찰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의 기부 행위가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이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에 5천만 원을 기부했는데 이를 두고 열린공감TV가 이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관돼 있다고 보도하자 이 씨 측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세입자 90명을 속여 수십억대 보증금을 받고 미국으로 도망친 부부가 현지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40대 부부인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4년 동안 대전시 일대에서 다가구 주택 11채를 산 뒤 실제 건물 가치보다 대출과 보증금이 많은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를 쳐 6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8살 최말자 할머니가 재심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로 형법학 교과서에 실리기도 한 사건인데 재심 청구를 기각한 1, 2심과 달리 대법원은 당시 사건을 다시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 1964년 5월 18세 소녀였던 최말자 할머니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0대 남성의 혀를 깨물어 잘리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벌이었습니다. 여기에 수사 과정에서 더해진 2차 가해, 최 할머니에게는 평생이 걸려서라도 풀어야 할 한으로 남았습니다. 하고 결혼하라 그래요. 그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그래서 못한다 하니까 돈을 주고 합의를 하랍니다. 예, 그게 말이 됩니까, 검사가? 70대가 된 최 할머니는 용기를 내 지난 2020년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부산지법과 고법에서 잇따라 기각하며 재판을 다시 받을 길이 막히는가 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와 감금 등을 주장한 최 할머니의 재심 청구 사유가 신빙성이 있다며 법원이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해 부산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사건에 대해서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구나. 그런 면이 너무 늦었긴 했지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당방위를 다툰 사례로 형법 교과서에도 실린 최 할머니 사건. 중상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던 소녀가 60년이 지나 피해자로 다시 설 수 있을지 우리 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서해상에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중부와 전북에는 오늘 오전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강원 중남부와 전북에 최대 10cm, 경기도와 충북에 3에서 8cm, 서울과 충남, 전남, 영남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눈은 오늘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이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커지며 코스피가 어제 장중에 2,4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는 0.26% 내린 채 출발해 1.3% 하락한 2,404.15로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이 8천억 원 순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이 8천억 원, 기관이 900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닥 지수는 0.06% 오른 채 출발했지만 2.35% 내린 668.31로 마감했습니다. 이틀째 1,450원대에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1,440원대와 1,450원대를 오가다 어제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451.4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원달러 환율 1,450원 돌파 후 불안한 외환 수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원화용도 외화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원화 가치 급등을 우려해 외환 유입을 엄격히 제한했던 기존 정책 기조를 전환해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어제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 컨퍼런스 콜을 열고 이런 내용의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걸로 예상됐습니다. 부동산 R114 집계 결과 2025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모두 26만 3,330가구로 36만 4,058가구였던 올해보다 28%,
10만 가구 이상 물량이 줄어들 걸로 추산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곳이 올해보다 입주 물량이 줄어들 예정인데 특히 경기도는 올해보다 40%, 46,500여 가구가 감소해 올해보다 소폭 늘어나는 서울의 증가 효과를 상쇄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13년의 내전 끝에 독재 정권이 무너진 시리아에서 미국 대표단이 과도 정부를 이끄는 반군 수장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테러 단체 해제 등을 검토하며 반군에 손을 내밀고 있는데 시리아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는 광장마다 축제 분위기입니다.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이어진 알 아사드 독재 정권이 무너진 뒤 연일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 함께 기쁨을 나누며 새로운 시리아에 대한 희망을 말합니다. 12 سنة ما اجيت على سوريا وهلا الحمد لله صار فينا نرجع على سوريا وما عاد ناكل هم شيء. كل الأطياف نحن مع كل الطوائف جميعا بدنا سوريا حرة بدنا مستقبل حلو بدنا نرجع نبني شبابنا نرجع نبني بلدنا من أول وجديد. 시리아 과도 정부를 이끄는 반군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HTS 수장 아메드 알샤라는 미국 대표단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HTS를 테러 단체로 지정한 미국 정부가 다마스쿠스까지 대표단을 보낸 겁니다. 외신에 따르면 시리아 측은 이번 회동을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미국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새 정부를 구성하는 방안과 테러 조직 소탕, 인권 문제 등을 거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HTS가 온건한 통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미국은 경제 제재를 풀고 반군에 대한 테러 단체 지정도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새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중동의 맹주 이란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중동 내 미군을 총괄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시리아 동부를 공습해 이슬람 국가 IS 지도자 2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IS가 시리아 감옥에 갇혀 있는 대원 8천여 명을 빼내려 한다며 권력 공백기를 노려 조직을 재건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지급할 반도체 보조금을 원안보다 26% 줄인 47억 4,500만 달러, 우리 돈 6조 9천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 4월 예비거래각서 체결 때 64억 달러, 9조 2천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데서 16억 5천 달러, 2조 3천억 원을 줄인 겁니다. 보조금 규모가 원안보다 감소한 건 당초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던 계획에서 370억 달러로 투자 규모를 7.5% 줄인 데 따른 겁니다. 또 보조금 지급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건 보조금 정책에 비판적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임박한 상황이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이른바 셧다운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부채 한도 폐지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 시간 20일 자신의 SNS에 부채 한도 폐지 없이는 예산안 협상을 절대 해선 안 된다며 셧다운 부담은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이 지게 된다고 썼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셧다운 시한을 반나절 앞두고 세 번째 협상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트럼프와 민주당 양측 모두 만족할 합의안이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17일 여야 의회 지도부는 임시예산 합의안을 내놨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돌연 부채 한도 폐지를 주장하면서 예산안 처리에 반대해 합의안이 폐기됐습니다. 크리스마스 대목을 앞두고 미국 최대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가 대규모 파업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520여 개의 매장 직원을 대표하는 스타벅스 노동자 연합은 사측과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시애틀 매장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파업 매장을 조금씩 늘려나갈 계획이며 전국적으로 수백 곳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성명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 도심교통항공 UAM이 점차 우리 삶 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에어택시로 개발된 비행체가 우리 기업들이 개발한 항공 관제 시스템에 맞춰 첫 비행 실증에 성공해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누리호가 발사됐던 전남 고흥 항공센터의 모습을 드러낸 미국 조비사의 S4 에어택시. 6개의 프로펠러 축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몸을 풀더니 가뿐히 상공으로 떠오릅니다. 무인 상태로 비상한 기체는 지상의 통합 운용 기술과 소통하며 안정적인 비행을 한 뒤 정확한 위치에 착륙했습니다. 도심 항공교통 UAM 상용화를 위해 43개 기업이 10개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KUAM 그랜드 챌린지의 첫 에어택시 비행 실증인데 4세대 교통 문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세계적인 경쟁의 하나입니다. 아직 정립되지 않은 많은 분야가 있고 세계적 강자가 없는 새로운 영역이기에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앞서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번 실증은 SKT와 공항공사, 한화시스템 등이 뭉친 드림팀 컨소시엄이 조비 기체를 모델로 운항과 교통관리, 버티포트 등을 실증했습니다.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기체를 도입을 해서 한국형 통합 운영 그 실증 시나리오를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적용해서 실증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비 S4는 조동석과 별도로 4인 승객석을 갖춘 기체로 4개의 전기 배터리로 움직이며 유인, 무인 모두 작동이 가능합니다. 기존 헬기와는 다른 정숙성도 갖췄습니다. To get close to where they live and where they work, and to really provide the best utility in a UAM service. But in order to do that, the aircraft has to be quiet. 정부는 고흥 실증 성공에 따라 사방이 트인 개활지가 아닌 좀 더 도심에 가까운 2단계 실증을 위해 아라뱃길 구간에 대한 헬기 예비 실증 작업도 마쳤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만장일치 추대 속에 대한양궁협회 육선에 성공했습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고 선수들 경기력에 오롯이 집중하는 협회 운영의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여름 파리 하늘에 5차례 애국가를 울리며 금메달을 싹쓸이한 양궁 대표팀.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승리 요정으로 불린 정의선 양궁협회 회장은 모든 공을 선수에게 돌렸습니다. 선수들이 워낙 잘해서 제가 거기에 묻혀서 가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양궁협회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이변 없이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6차례 연속 무려 24년 동안 협회를 이끌게 된 겁니다. 정의선 회장은 공정과 투명, 탁월이라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지켜왔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보다 어렵다는 태극마크 쟁탈전은 그래서 잡음이 없고 누가 나가도 세계 최강입니다. 협회는 코로나19로 관중이 없었던 도쿄올림픽 땐 양궁장 세트를 똑같이 꾸미고 새 소리까지 녹음해 적응을 도왔고 이번 파리 대회를 앞두고는 무념무상 무조건 10점을 꽂는 슈팅 로봇으로 올림픽 3관왕 김우진을 헛웃음 짓게 했습니다. 경기인의 현장 감각과 현대차의 기술력이 합쳐 빛을 발한 겁니다. 스포츠계 선거의 계절 체육회 이기흥,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연임 도전이 싸늘한 눈총을 받는 가운데 양궁협회 정의선 회장의 착한 연임이 모범 사례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사절기 가운데 하나인 동지. 오늘은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입니다. 동죽죽 뒤집었으면 마귀는 물러가라. 공진날 팥죽의 의미는 팥의 붉은색으로 역기를 쫓아 애군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김이 펄펄 나는 팥죽.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붉은 팥죽 사이 동동 떠있는 새알을 헤아리면서 후룩후룩 팥죽을 먹습니다. 뱀 사자가 거꾸로 적혀있는 동지 특유의 부적은 악귀와 감기를 물러가게 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지는 작은 설이라고 불리면서 조상들에게 중요한 행사로 여겨져 왔습니다. 나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 팥죽을 쏘아 먹는 동지는 우리 민족이 지켜온 세시풍속입니다. 국가무형유산은 온 국민이 함께 지켜온 생활 관습으로 개념을 확대해 지정하고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기분마저 따뜻해진 겨울 하루. 모두 애군이 사라지고 좋은 일만 가득한 새해를 빌었습니다. 밤이 가장 길어지는 동지인 오늘은 곳곳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은 오늘 오후까지는 내내 이어진다고 하는 만큼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는데요. 이런 기상 상황으로 인해서 이번 주말 교통량 또한 지난 주말에 비해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각각 줄어들겠습니다. 지금도 고속도로 위로 정체 구간은 전혀 없지만 역시나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마곡사 부근 보시면 지금 눈 알갱이가 굉장히 굵어 보이는데요. 주행을 하셔야 한다면 월동장구 꼭 챙겨서 나오셔야겠고요. 이렇다 보니 45번 중부내륙선 양평 쪽으로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서여주 부근으로 지금 갓길 쪽에 미끄럼 사고로 보이는데 비상등 활용하면서 조심히 지나주시기 바랍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오산 부근 맨 끝차로 쪽에는 화물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로 잘 바꿔주셔야겠는데요. 곳곳에 내리는 눈 때문에 지금은 미끄럼 사고 가능성 많이 높습니다. 언제나 감속운전 평소보다 반절 이상 줄여주셔야겠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북수원 부근 맨 끝차로 쪽에도 고장차가 있는데 이곳은 길까지 굽어 있는 만큼 감속운전 챙겨주셔야겠고요. 또한 이런 날은 도로 살얼음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터널 진출입구나 비탈길 등에서는 더욱더 천천히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속운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현재 중부와 전북 동부에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일부와 강원 대부분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cm, 전북 동부에 최고 8cm, 서울 등 대부분 지방은 오늘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눈은 오늘 오전에 서울과 경기 북부 또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호남 서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제주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세먼지 상황도 안 좋습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중서부는 종일 나쁨, 그리고 충남과 경북은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4도로 영상이고요. 하지만 낮부터는 추워집니다. 서울이 2도, 춘천이 3도, 대구가 6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